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하는 뉴스나이트입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 대비해 현재 공석인 42곳의 지역 조직위원장을 새로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친윤계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자 당내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롱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는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잠시 뒤에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루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합니다. (12월 29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주행 중이던 집게차에서 난 불이 크게 번지면서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돔처럼 생긴 방음터널이 화재에 취약한 데다 연기마저 잘 빠져나가지 않아 피해가 커졌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1살 이기영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돈을 노린 계획적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던 라임 사태의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48일 만에 은신처인 경기도 화성의 아파트에서 붙잡혔습니다. 군이 북한 무인기 위협에 맞서 스텔스 무인기로 평양을 정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더 공세적인 대응 작전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장관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각 기관에서 삭제된 관련 첩보와 보고서가 5,6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이 병역 비리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수십 명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된 병역 브로커는 자신의 블로그에 군 면제 실적과 대상자의 감사글을 게시했습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내년에 각각 300원씩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적자가 2조 원에 육박하는데 내년 정부의 재정 지원까지 무산되자 서울시가 인상카드를 꺼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5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던 집게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터널 안이 불길로 뒤덮여 소방대원들은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구간에서 불이 난 건 낮 1시 50분쯤. 이제 사람들이 불이 나니까 뭐지? 하면서 이제 차에 내려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는 거예요. 펑펑펑 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집게차의 엔진룸 쪽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방음터널 천장으로 번졌습니다. 이어 바람을 타고 마주오던 차량으로도 옮겨 붙으며 피해는 더 커졌습니다. 한때 주변 소방서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불이 난 터널 앞입니다. 화재는 2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그을린 피해 차량들은 여전히 터널 안에 남아 있습니다. 사상자도 잇따랐습니다. 10명 가까운 인원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고 30여 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터널을 지나던 차량 45대도 불에 탔습니다. 또 제2경인고속도로 사고 지점 인근에서 양방향 차량 통행이 차단되고 고속도로 아래 과천대로 역시 영향을 받았습니다. 화재 원인은 안양에서 성남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집게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터널 강화 플라스틱으로 불이 옮겨 붙어서 연속 확대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불이 시작된 집게차 운전자의 신병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과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는 돔처럼 생긴 터널 안에서 발생해서 유독 피해가 컸습니다. 터널 잔해가 불덩이로 변해 떨어졌고 연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아서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왜 피해가 컸는지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불이 난 직후인 오후 2시쯤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현장입니다. 불길과 연기로 가득 찬 터널 위쪽에서 검붉은 불덩이가 마치 우박처럼 뚝뚝 떨어집니다.
비슷한 시각 터널 아래 과천대로에도 검은 물체가 떨어져 내립니다. 차량 한 대가 넘실대는 불과 녹아내리는 잔해를 피해 현장을 빠져나가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천장에 있는 불이 붙은 부분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 천장 쪽으로 해서 불이 계속해서 번지는 걸 이제 봤어요. 이처럼 피해가 컸던 이유는 고속도로 방음 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불덩어리뿐만 아니라 터널 안을 가득 채웠던 연기 때문에 대피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이제 화재가 났을 때에는 현장에서 자동차들이 전부 다 후진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후진을 막 하려고 하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게 여의치가 않았는데 설상가상으로 사고 당시에는 바람까지 거세게 불었습니다. 특히 불이 난 지점에서 차가 오는 방향으로 바람이 세게 불어 피해가 더 컸던 걸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은 40명이 넘습니다. 불이 난 구간에 고립된 차도 모두 45대나 되는데 시민들은 우선 차를 놔둔 채 황급히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은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강한 충격에도 쉽게 망가지지 않고 소리를 흡수하는 성능이 뛰어나서 방음터널을 만들 때 많이 쓰이는데 화재에는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터널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이미 조성됐거나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차량 소음 민원 때문에 고속도로에 방음 터널이 설치됐습니다. 방음 터널의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보안경이나 스포츠 선글라스 등에 활용됩니다. 외부 충격에 강하고 햇빛도 잘 투과돼 미관상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화재에는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재질 자체가 일단 불이 붙게 되면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질이 되다 보니까. 게다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일반 터널은 50m 간격으로 소화 설비를 설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방음 터널은 예외입니다. 그만큼 불이 났을 때 신속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터널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방실 자체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빨리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음 터널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재작년 8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때도 불이 방음벽으로 옮겨붙어 터널 전체가 한꺼번에 타버렸습니다. 터널 화재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이 절실하지만 검토되고 있는 대체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강화 유리를 이용해 방음 터널을 만들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약하고 비싸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음 터널에 조금 더 적합한 소재를 연구하고 소방설비 설치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서울 물레동에 있는 SUV 차량이 건물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41살 여성과 1살 아기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함께 차에 타고 있던 68살 남성을 비롯해 3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이 돌진한 곳은 건물 1층에 있는 부동산인데 사고 당시 건물 안에 아무도 없었고 상가 앞유리 등 일부 시설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1살 남성, 이름은 이기영입니다. 이기영은 두 사건 모두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돈을 목적으로 한 계획 범죄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넉 달 새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1살 이기영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수법도 잔인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본인의 자백 등 증거가 충분하고 재범 방지 등 공익적 가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기영은 전 여자친구는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택시기사는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갈등을 빚다 홧김에 살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기영이 돈을 노리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 매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거액을 결제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직인 이기영이 피해자 신용카드로 쓴 돈은 확인된 것만 7천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계좌 추적 영장을 받아 이기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뭐 비밀스럽게 사람을 살해한 그 장소로 택시기사를 유인해서 데리고 갔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결국은 계획적인 살인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발적인 범행인지 계획범죄인지는 형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만큼 앞으로 경찰 수사의 초점도 이 부분을 밝혀내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필적 살인의 고의거나 아니면 뭐 우발적인 경우에는 좀 감경을 해주고 계획적 살인 범행을 한 경우에는 가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기영이 살해했다고 자백한 전 여자친구의 시신 수색은 여전히 진척이 없습니다. 시신을 끝내 발견하지 못할 경우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되는데 간접 증거와 정황만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금융거래와 통화 기록을 토대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기영을 계속 추궁하면서 계획 범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지난달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라임 사태의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48일 만에 국내에서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수원 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김봉현 전 회장.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이후 밀항 정황이 포착돼 2차례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됐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11일 김 전 회장은 횡령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불과 2시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 팔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검찰은 즉각 전담팀을 꾸리고 공개 수배에 나서는 동시에 조카와 친누나 등 조력자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행적은 오리무중이었는데 도주 48일 만에 은신처인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를 급습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집에 혼자 있던 김 전 회장은 도주를 시도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소동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은신처가 누구 소유인지 누가 결정적 단서를 제보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밀항하지 못했을 거라고 판단해 포위망을 국내로 좁혔다면서 철야 잠복을 통해 확보한 여러 단서를 토대로 추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 50회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100명이 넘는 대상자의 훼손에 대한 통신 분석 등을 통해 검거된 김 전 회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피고인이 도주하며 미뤄졌던 재판도 다음 달 12일 재개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다른 조력자가 있었는지와 그간의 행적 등을 캐물을 방침입니다. 다만 도주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운 만큼 김 전 회장을 전자팔찌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각 기관에서 삭제된 관련 첩보와 보고서가 5,6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국가정보원이 고발장을 낸 지 거의 반년 만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국정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박 전 원장 등이 직원들에게 피격이나 소각과 관련된 여러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박 전 원장은 기소 직후 재판에서 부당함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비서실장까지 재판에 넘겨진 거에 대해 유감을 드러낸다고 밝혔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수사 결과 이렇게 지워진 첩보나 보고서는 무려 5,600건이 넘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애초 자료 삭제 지시와 관련해 함께 추가 기소가 이뤄질 거로 전망됐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당시 청와대 안보 개통 책임자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경청장에게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이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따라 각 기관에서 첩보 삭제를 지시한 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보안 유지는 통상적인 지침과 달리 우리 국민을 구하지 못했다는 비난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 종전선언 연설 등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피하기 위한 사실상의 은폐 지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최종 승인자를 자처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아직 어떤 방식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의 남은 의혹과 감사원의 수사 의뢰 부분을 추가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제외한 핵심 인물을 모두 재판에 넘긴 만큼 서훈 전 실장을 최종 책임자로 보고 사건을 매듭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검찰은 고 이대준 씨가 실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가정보원도 자진 월북 가능성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했다며 국가기관이 시스템에 따라 움직였다면 이 월북 발표는 해선 안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규명해야 할 실체는 고 이대준 씨가 왜 북한 해역까지 갔는지가 아니라 당시 국가기관의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시 험난했던 바다 상황과 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실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의도적으로 바다에 뛰어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은 일단 고인이 배에서 내릴 땐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고인이 탔던 무궁화 10호에 구명조끼뿐만 아니라 방수복 같은 다양한 수영 장비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개인이 휴대한 것도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북한 바다에서 발견됐을 때 입고 있었다는 구명조끼 역시 무궁화 10호에는 없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오히려 해당 조끼는 사고 이후 해경이 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건진 구명조끼와 특징이 같았다며 바다에 떠다니던 걸 건져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수온이나 유속, 시야를 고려했을 때 성인 남성이 스스로 27km를 헤엄쳐 월북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최소한 월북 가능성은 배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정원도 같은 정보를 근거로 월북 가능성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했고 해경이 표류 예측을 의뢰한 두 개 기관 역시 조류 때문에 북쪽으로 흘러갔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고인과 가족의 유대 관계는 끈끈했고 북한을 동경하거나 관심을 뒀던 정황 자체가 없다며 국가기관이 시스템에 따라 움직였다면 자진 월북 발표는 안 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기소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당시 제한된 정보로 정책적 판단을 했을 뿐 위법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법정에선 치열한 유무죄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우리 군이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계기로 공세적인 대응작전 수행을 예고했습니다. 무인기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에 맞서 앞으로 스텔스 무인기로 평양을 정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우리 군이 전방 군단급에서 운용하고 있는 국산 무인정찰기 송골매입니다. 시속 180km 가까운 속도로 원하는 표적에 대해 최대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주야간 정찰 임무가 가능합니다. 송골매는 이번 북한 무인기 침범 때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전방 지역을 정찰하고 복귀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비례적으로 대응했다는 게 군의 설명인데 앞으로는 더 공세적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9.19 합의는 우리만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며 이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공세적인 작전을 펼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9.19 군사 합의는 쌍방이 서로 지켜야 그 합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세적 대응 수단은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인기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에 맞서 평양과 북한의 주요 시설을 촬영해 공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유엔군 사령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별조사팀을 구성한 유엔사는 남북 양측의 정전협정 위반 사항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이번 무인기 대응 작전은 자위권 행사 차원이어서
유엔사의 승인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 후속 조치로 합동 방공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군 당국은 5년 만에 실전적 통합 훈련이라고 강조하며 표적기로 무인기까지 띄웠지만 격추 사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대공 사격용 20mm 벌컨포와 유도미사일 천마가 가상의 표적을 겨냥합니다.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 사태 발생 사흘 만에 실시된 합동 방공 훈련 모습입니다. 합동참모본부 주관하 지작사, 공작사, 항공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적 소형 무인기 대응 상황을 가정하여 실전적인 합동 방공 훈련을 실시합니다. 지상전력은 벌컨포와 천마, 비호가, 공중전력은 KA-1 경공격기와 아파치, 코브라, 500MD 헬기 등 2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우리 군이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에 대해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한 실전적 통합훈련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이라며 적 무인기가 공중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탐지 식별 뒤 추적해 요격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실전적 훈련을 위해 표적기로 무인기까지 띄웠습니다. 그런데 표적기를 향해 실탄은 쏘지 않는 비사격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500MD 헬기 승무원이 휴대용 전파교란 무기, 드론건을 활용한 타격 훈련도 실시했지만 이 또한 비사격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실탄을 쏘기 직전까지의 탐지 추적 절차를 숙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훈련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대별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해 북한의 공중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서 평화를 위해선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무인기 감시와 요격 시스템 개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박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와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무인기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 등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고 수위는 더 끌어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서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걸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군 당국에 대해선 적의 두려움을 국민에겐 믿음을 주는 강군이 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평화를 위해선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위장된 평화로는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다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무인기 대응 전력 확보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며 아쉬움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필요한 비대칭 전력이 조기에 확보되도록 노력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례적으로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북한 무인기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상응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우리의 정상적 국가 기능을 교란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도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대응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보완하고 드론 부대 창설, 스텔스 무인기 확보, 무인기 대응 훈련 강화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과 대응이 지나치게 강경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북한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는 당연한 자위권 행사라며 침묵하는 건 정부가 국민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 예행 연습의 결과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배경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젠간 날아올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비한 예행 연습으로 규정하고, 그런다고 파렴치한 개인 비리를 숨길 순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군사작전하듯 부결시켰습니다. 민주당은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사견까지 곁들여 혐의를 나열한 건 중대 피의 사실 공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잘 짜여진 수사 드라마에 서나 나올 법한 장면을 연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대표도 검찰이 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전락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과 전 정부를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 가면서 보복 칼날을 곧 추세웁니다. 이에 법무부는 개별 사건을 적법하게 보고받고 체포동의안 표결 전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건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일축했습니다. 일몰 법안 등 현안 관련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여야 대치전선만 더 확대됐습니다. 다음 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과 맞물려 여야 간 거친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내년 3월 8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내후년 총선을 대비한 지역 조직 정비도 상당 부분 마쳤는데,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가 고배를 마신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대표 선출을 2달여 앞두고 경선 과정 전반을 관리 감독할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유흥수 당 상임고문과 김석기 당 사무총장 등 원내외 인사 1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첫째도 공정성, 둘째도 공정성, 셋째도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출된 지도부라야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전당대회 관련 세부 현안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00% 당원 투표와 결선 투표 등 큰 줄기는 잡힌 만큼 예비 경선, 즉 컷오프 방식에 특히 관심이 쏠립니다. 친윤계 후보들이 난립한 상황에서 몇 명까지 본선에 올릴지, 또 어떻게 이들을 가릴지가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당 안팎에선 100% 당원 투표 방식으로 4-5명을 추릴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 간의 과도한 경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후보들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선관위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지도체제 정상화와 함께 2024년 총선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의 풀뿌리 조직인 지역당원협의회 가운데 수장 자리가 비어있는 68곳 중 42곳의 위원장을 새로 뽑았습니다. 친윤계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 시절 사실상 내정됐던 서울 동대문을의 인선 결과를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허은하 의원이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당 지도부는 경쟁력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장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3년 동안 의정 생활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저희가 못했던 점은 윤핵관들한테 아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외에 제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렇게 현직 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떨어져야 되는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지역구였던 서울 마포갑 등 나머지 26개 당협을 비워둔 것도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당원 투표 100% 반영 등 전당대회 규칙을 놓고 불거진 당내 개파 간 신경전이 지역 조직 정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프로스포츠 선수 같은 건강한 청년들이 군대에 가지 않도록 돕던 병역 브로커가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브로커가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를 살펴보니까 군면제에 도움을 줬다는 내용뿐 아니라 현역병을 제대시켰다는 내용까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건물. 직업군인 출신인 행정사 A씨는 최근까지도 이곳을 자신의 사무실처럼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앞서 A씨가 지난 2020년 7월부터 17개월 동안 청년들의 병역 회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씨가 최근까지도 관리해온 블로그를 살펴보니 수상한 정황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A씨가 지난해 1월 하반기 실적을 공지한다며 쓴 글을 보면 21명이 자신의 도움으로 5급 처분, 즉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A씨는 또 4급에서 군면제, 고맙습니다는 글을 공유하거나 실제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A씨는 그래서 최근 3개월 동안 현부심을 32건 신청해 20건이 가결됐다고 써놨는데 현부심이란 현역 부적격 심사 제도의 줄임말로 현역으로 입대한 장병에게 질병 등의 문제가 있어 군 생활이 어려운 경우 조기 전역시키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A씨가 이 제도를 악용해 현역 복무하던 청년들을 제대시켰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지적합니다. 현부심도 지금 그 브로커의 실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도 위법의 소지가 개입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수사를 맡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또 다른 직업군인 출신 행정사 B씨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만 프로 배구 선수 조재성 씨를 포함해 수십 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병역비리 합동수사팀 확대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최고 인기 스포츠 배구의 세찬 연말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앞서 보고 오셨듯이 병역 비리에 또 명백한 오심 같은 이딴 구설수가 코트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병역 비리 가담을 시인한 OK금융 조재성의 SNS입니다. 병역 면제와 감면을 위해 브로커를 찾았다며 사죄했습니다. 입대 대신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고 털어놓은 조재성은 곧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병역 비리건 관련해서 연맹은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고요.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연맹 상벌위원회를 통해서 엄중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앞서 KB 손보, 한전과의 경기에서는 명백한 오심이 발생했습니다.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걸 비호판을 못하러 하냐고요. 1년 내내 고생해가지고 진짜. 한전 선수가 명백히 네트를 건드렸는데도 3명의 판독관이 아니라고 넘어갔고 결국 이들은 경기 배제 징계를 받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타 출신 해설위원의 스포츠 도박 의혹도 불거져 나왔습니다. 직위를 이용해 정보를 얻고 불법 도박을 했다는 내용인데 사실이라면 코트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뉴스입니다. 지난해 학폭 논란 등 대형 악재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한 번 돌발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연말 코트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한 담배를 반값에 23만 갑을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특히 불법으로 제조된 중국산 담배는 농약 등의 함유량이 측정되지 않다 보니까 유해 성분이 걸러지지 않아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사무실로 위장한 경기도 안산의 한 창고. 밀수된 담배가 쉰보르씩 든 상자들이 무더기로 모습을 드러내자 잠복했던 관세청 수사관들이 깜짝 놀랍니다. 진짜 많은데. 여기도 압색해야 되는 거 아니야? 팀장님? 압색해야지. 창고를 급습하자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담배 상자들이 즐비합니다. 일당은 위챗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국의 중국인 밀집 지역에 23만 갑을 팔아 2억 3천만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 부가가치세, 담배 소비세 등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세금,
3,300원씩을 포탈했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이들이 밀수한 담배 32만 갑을 추가로 찾아내 압수했습니다. 진품이라면 국내에서 4,500원에 유통될 담배들이지만 사실 위조품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절반 가격인 2,500원에 밀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수출된 국산 담배나 중국산 담배 정품을 밀수한 경우도 있지만 중국 광저우 등에서 불법으로 만든 한국 담배 위조품 등도 상당수인데 겉으로는 어느 게 진짜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불법으로 만든 중국산 담배는 농약과 발암물질 등의 함유량이 측정되지 않다 보니 유해 성분이 걸러지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농약이나 발암물질 같은 것도 전혀 측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 예전에 보도자료를 보시게 되면 그 농약 같은 성분도 일부 추출이 되고 그다음에 뭐 타르나 니코틴 성분들이 최대 100배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 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3명과 내국인 2명을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박희영 구청장이 구속된 서울 용산구청이 10월 29일 당일 참사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죠. 구청이 현재까지 밝힌 건 행안부나 소방을 통해 알게 됐다는 건데 저희 취재진이 당시 통화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요. 소방 쪽에서 알리기 전부터 이미 현장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에도 허위 보고를 한 셈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를 처음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은 밤 10시 51분. 그것도 구청 공식 보고가 아닌 이웃 주민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였습니다. 박 구청장은 모르쇠로 일관하다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 날인데도 구청 공무원들은 보고 체계를 통해서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구청은 보고가 늦어진 건 당직실의 사고 첫 인지 시점 자체가 밤 10시 53분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해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보고 과정에서 말은 또 바뀝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밤 10시 29분쯤 구청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현장 상황을 알렸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유입니다. 당직실에는 22시 29분에 통보를 했는데 당직실에서는 전혀 구청장이나 그 윗선으로 보고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당직실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보고를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이 당시 용산구청과 소방본부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분석해봤더니 미심쩍은 부분이 더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해명과 달리 용산구청에서 소방보다 먼저 압사 상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이 이태원역 주변에 압사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구청 상황실 직원이 먼저 해밀턴 호텔을 콕 집어 언급하며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데도 상황실은 물론 용산구청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누가 지시했는지 소방과 통화했다는 사실마저 구청 당직 일지에서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해당 녹취록을 포함해 다양한 자료를 구청의 과실 책임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의 2차 기관 보고에서는 용산구청과 소방당국의 안이한 대처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약 수사가 부실 대응의 원인이 됐다는 의혹을 놓고는 공방이 오갔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위위원들은 용산구청이 참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먼저 따져 물었습니다. YTN이 단독 보도한 녹취록을 근거로 안이한 대응을 추궁했습니다. 22시 29분 전에 그보다도 전에 이미 해밀턴 호텔역 골목에서 벌어진 참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녹취록이 다 있어요. 거듭된 질문에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녹취록에 의한다면은 그게 사실이지만은 당시에 그 당직자가 과연 진짜 그렇게 인식을 했을까 하는 그런 특위위원장이 직접 나서 호통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소방당국의 초동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2단계 발령 누가 했습니까? 2단계 발령은 본부장님이 종합방재센터에 본인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상황 판단에 대한 미스가 있었는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했지만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제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약 수사가 참사를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의혹을 놓고는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민주당이 마약 수사로 인원 통제가 늦어졌다고 선공을 날리자 한동훈 장관이 10월 13일 날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겠다고 하고 인파관리라는 초점이 전혀 모아지지 않았다. 사실 이태원 참사는 이 마약 관리 이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닌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검수완박 이후 검찰에는 관련 수사 개시권이 없다고 엄호했습니다. 마약을 투약하고 보관하고 소지한 범죄에 대한 수사 검찰에서 가능합니까? 네, 직접적으로 수사 개시를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진 가운데 참사에서 생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던 10대의 어머니가 보낸 사연이 소개될 때는 참석자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뒤늦게 시작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올해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내년 초 2차례 청문회 일정을 더 남겨두고 있는데 야당이 기간 연장을 요구한 상황이라 이를 두고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뭐 하나 안 오르는 게 없는 요즘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내년에 각각 300원씩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2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 때문인데 내년 정부의 재정 지원까지 무산되면서 결국 시가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입니다. 마지막 요금 인상 시기는 2015년 6월, 약 7년 6개월 만에 서울시가 요금 인상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각각 300원을 올리는 안입니다. 대중교통 적자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교통 수입인 요금은 8년 전 수준인데 비용인 물가와 인건비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여파로 지하철 타는 사람이 줄면서 승객 운송 수입이 줄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던 적자는 지하철은 올해 기준 1조 2천억 원, 버스는 6천억 원 넘게 커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 또 무산됐습니다. 지하철은 어르신 무임 소송으로 인한 손실이 큰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도 지원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가 결국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낸 겁니다. 시민 공감대 형성이 과제로 보입니다. 출근길에 퇴근길에 항상 매일매일 다녔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안 올랐으면 했는데 올라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른 것도 다 올랐잖아요, 지금. 시는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올릴 목표입니다. 다만 관련 절차가 적지 않은 만큼 최종 인상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 보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김종혁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뉴스에 이름이 계속 고맙습니다. 나왔는데요. 자, 조직위원장 오늘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비어있는 당협 68곳 중에 42곳이 조직위원장이 새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제 이름이 좀 들어가셨던 건데 이 과정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당협위원장을 좀 들어봤는데 뭐 지역 조직위원장 이게 뭔가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건가요? 조직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규정상 조직위원장이 일단 1차로 임명이 되고 그 조직위원장이 운영위원이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운영위원들로부터 네. 추인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당으로 보내면 당에서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주면 그게 당협위원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조직위원장이 그 당협위원장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운영위원이라는 게 조직위원장이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반대할 사람들을 임명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런 절차가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그 선거법에 의해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뭐 이력서도 내고 뭐 이런 걸 뭐 인터뷰도 하고 그 과정들이 있는 거죠? 아, 조직위원장 예, 이번에 예, 선정할 예. 때, 그렇죠. 그러니까 조강특위, 조직강화특위라는 게 예. 김석기 사무총장이 위원장이 되고 예. 그 7분의 그 조강특위 위원들이 일단 다 서류를 냅니다. 예. 본인들이 왜 출마를 하게 됐고 자기의 강점이 뭐고 장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예. 그다음에 상대방을 어떻게 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을 이제 다 제출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7명을 상대로 이제 면접을 하게 되죠. 예. 면접을 하게 되면 뭐 별의별 뭐 아픈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는 송곳질문들이 좀 들어오나요? 뭐 그러는 거죠. 예, 뭐 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예. 그 과정을 거쳐서 근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이제 면접을 본 저는 면접을 안 봤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면접을 보고 이번에도 면접을 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말을 잘 들어줬다.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좋더라 뭐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 예. 잘 들어줬다고 해서 또 다 당선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과정들이 있었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선정이 되는가. 자, 그렇게 해서 지금 42곳의 조직위원장이 새로 의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약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친윤계 또 검찰 출신 인물들이 조금 이름을 올렸어요. 이것 때문에 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예정된 수순, 예정된 결과였다 뭐 이렇게 봐야죠. 예정된 대로 나왔다. 예. 왜냐하면은 일단 당을 위해서 뭐 좋게 보면은 당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친윤계들 뭐 이분들이 뭐 농공행상에서 이거 농공행상이라고 친다라면은 뭐 더 좋은 평가를 위원들이 그 심사위원들이 하는 것도 당연할 수도 있고. 예. 근데 뭐 이제 상징적인 게 이런 거죠. 이를테면 같은 비례 의원인데 허은하 의원은 뭐 비윤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떨어지고 예. 그리고 전주의 의원은 같은 비례 의원이고 이번에 공천 신청했는데 됐다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본다라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친윤이냐 아니냐 이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죠. 물론 세세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 저도 뭐 내막을 아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뭐 전주 의원하고 붙은 윤희석 뭐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저도 뭐 좀 아는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고생 많이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대선 때. 그런데 이제 또 떨어지니까 이게 서울대 법대가 아니라서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 법조인 법조인이 아니라서 떨어졌다 뭐 이런 이제 사후적인 분석들은 나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어쨌든 당이 이제 감당할 문제고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어찌됐든 이게 그렇게 뭐 속 내용이 어쨌든 외부에서 비춰지기로는 친윤 일색이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나온다라면은 그거를 어떻게 이제 추후에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겠죠. 자,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녹취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조광특위 결정에서 탈락한 당사자들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허은하 의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친윤이나 비윤은 아니면 친이준석계이기 때문에 속아내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저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게 일했고 우리 당을 위해서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뛰어왔습니다. 하나 못한 것이 있다면 사실 윤핵관들에게 비위를 맞추거나 아부하지 않았다라는 것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번에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뭐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윤핵관들에게 비위를 맞추거나 아부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지금 이유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이제 뭐 이런 식의 선정이 끝나고 나면 또 억울한 분들도 있고 섭섭한 분들도 나오죠. 있고 예. 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뭐 떨어진 분의 하소연을 별로 이렇게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요. 근데 허은하 의원 말씀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언론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친윤계와 검찰 출신이 약진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허은하 의원 대신에 갔던 김경진 의원이 그 캠프에서 일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경진 의원을 친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아무런 자리도 못 얻었어요. 선거 과정에 쓴소리도 좀 했었어요. 뭐 하여튼 열심히 뛰어오셨던 건 맞고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김 대표 말씀하셨더니 윤희석 전주에 둘 다 친윤이에요. 한쪽 친윤과 다른 친윤이 이제 맞붙은 거니까 그걸 또 친윤 약진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유정필 관악갑 같은 경우는 유정필 그 윤당선인 특별 고문 같은 경우는 관악갑은 사실은 험지 중에 험지예요. 저희로서는 관악, 금천, 구로 이런 데가 굉장히 험지란 말이에요. 그 험지에 잘 가겠다는 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름이 있는 분을 보낸 건데 그 친윤이어서 그렇게 그럼 좋은 자리에 안 주고 거의 사지에 가까운 곳을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전체 68곳 중에서 42곳을 설정했는데 그 42곳 중에서 서너 곳 정도가 그렇게 뭐 친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갔다고 그래서 그게 친윤 일색이다? 그건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허은하 의원에 대해서 제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 허은하 의원과 김경진 의원 두 분 다 김경진 의원은 호남 출신으로 지난 경선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셨어요. 당을 대변해서 윤 후보를 대변해서 방송마다 나가서 그 쉽게 얘기하면 싸움도 하셨고 말이죠. 예. 그런 역할을 하신 분하고 저는 허은하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죄송하지만 뭘 그렇게 엄청난 역할을 하셨는지 전 기억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예. 그리고 윤핵관에게 비위를 맞추고 아부를 하지 않은 것 외에는 제가 잘못한 게 없다. 그것도 정말 너무 이렇게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 그 폄하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역으로 허은하 의원에 대해서 그거 맨날 이준석 그 대표 옆에 서 있던데 당신은 이준석 대표한테 아부하고 비위 맞춘 것밖에 없냐라고 얘기한다면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저런 식으로 자기 당의 다른 경쟁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전 정말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언론에서 이렇게 친윤에 포커스를 맞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뭐 결과가 보여주는 거죠. 열심히 오늘 조금 김종혁 의원께서 열심히 목소리를 올리셨는데 그냥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구구절절하게 뭐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우연이에요. 다 공정하게 심사를 했는데 결과가 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 친윤이 뭐 되고 뭐 친윤이 아닌 분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물론 그 뭐 의원께서는 전부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소수라는 거죠. 그냥 전체적인 경향성이 그렇게 가고 앞으로도 이제 한 번 더 남았거든요. 공천 아직 이제 사고 방향이 다 정해진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분당 같은 게 분당 을에 이제 정미경 지금 뭐 위원장이 이제 신청을 했잖아요. 거기는 안 정했어요. 비어 있는 거죠. 그냥.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 이준석계였어요. 그러니까 미운 털이 박혔다고 이제 분석이 막 나오고 있어요. 미운 털이 박혀서 그리고 더 열심히 너의 충성심을 증명해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뭐 해줄게. 뭐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니까 한때 이준석하고 가까웠던 사람조차도 이제 다 이제 보류가 된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뭐 박민식 보훈처장 예전에 안철수 후보랑 같이 경쟁했던 분당 갑의 박민식 보훈처장이 내려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친윤들이 득세하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 있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잘 포장하느냐가 문제지 사실은 그 현상 자체를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대통령을 뽑은 당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약진하는 것을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사람들 주요 당직자로 앉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을 그게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 현실에 우리가 처한 정치적 현실,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장악력을 당내 장악력을 하는가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언론에서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인데 자, 그 같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윤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 부부를 관저로 초대해서 송년 만찬을 했어요. 그게 벌써 독대 만찬이 11월에 있었죠. 그리고 12월 17일에 또 지도자 만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게 이제 다 얘기하잖아요. 3월 8일로 지금 전당대회가 결정됐고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이 상황 속에서 흔히 말하는 그 김장연합. 그러니까 김기현 쪽으로 지금 김기현 의원 쪽으로 좀 밀어주는 것 아니야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도 그렇기 때문에 더 궁금한 거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충분히 그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실제로는 뭐 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모르겠지만 김기현 의원을 2번씩을 만났어? 실제로 뭐 좀 그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나?라는 그 의구심이 들어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다른 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만찬 해보셨잖아요. 뭐 이런 얘기 안 하시나요? 뭐 이렇게 당내 얘기? 상황이라든지 뭐 당내 어떤 그 당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밝히시지 않나요, 윤 대통령께서? 저희가 만찬을 했을 때는 뭐 당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렇게 경선과 관련된 얘기는 전혀 아니었고요. 다른 얘기였어요. 다른 얘기들. 다른 얘기였고 경선과 관련해서는 그때 뭐 이래다 저렇다라는 말씀은 전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 민감한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김기현 의원과 이렇게 만찬을 2번이나 했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당내 인사들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뭐 김종혁 의원님도 뭐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 사실 윤 대통령이 누군가를 지금 콕 집어가지고 밀고 있다 이런 징후는 전혀 없고 제가 뭐 취재한 바로도 그냥
지금 상황을 보면서 그냥 좀 관망하고 있다 이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뭐 초청 받은 거에 의미가 뭐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이거에 엄청나게 의미를 둘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당대회 이슈가 딱 2개밖에 없었어요. 룰 100%로 하냐, 7대3으로 하냐 이거 당신 100%냐. 민심 당심 뭐 3대7로 하냐 요거 하나 하고 관저에 누가 초청받았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전이 있거나 뭐 또 어떻게 뭐 국가를 바꾸거나 뭐 이런 내용은 아직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가고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되는 게 극우 유튜버들 뭐 강경보수 유튜버들이 누가 참여하나 이거가 지금 전당대회 이슈가 다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여건이 좀 잘 돼서 국가를 좀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슈와 아젠다를 가지고 흥행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로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을 수 있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흥행 요소 자체가 조금 가벼운 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 그리고 이제 앞으로 비전을 놓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에게 뭐 후배들에게 막 지금 이렇게 써 있어요. 90도 폴더 인사. 이 기사에 계속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좀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느 후보가 겸손하지 않게 다가가겠습니까? 그냥 말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뭐 모든 후보들이 다 90도 폴더 인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런 정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건데 거기다 대고 제가 무슨 국정 아젠다는 이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로 구체적인 얘기를 할 처지가 아직 아니에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야 이거 무슨 뭐 윤심으로 친윤계 다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은 손을 잡은 게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권성동 의원도 출마를 했어요. 그럼 권성동 의원은 친윤 아닌가요? 그럼 장제원 의원은 간접적으로 김기현 의원을 밀고 있어요. 그럼 윤심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을 위한 말인 것이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결국은 총선에서 누가 이길 것이 총선을 승리로 이끌 후보가 누구냐라는 것들이 결정적인 것이고 이게 윤 대통령의 마음이 당심으로 가고 민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민심이 당심으로 가고 당심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도 그래도 내가 뭐 이 사람을 좀 더 좋아하더라도 총선에서 이기는 사람을 뽑아야 결국은 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따라서 지금 무슨 그동안에 계속 있었던 얘기 뭡니까? 다 무슨 윤심으로 결정될 거다? 그럼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지금 김기현 의원과 권성동 의원 다 친윤이라고 합니다. 누가 윤심일까요? 뭐 나머지 분들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또 김상현 의원도 윤상현 의원도 나도 지금 대통령과 형 가깝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안철수 의원도 그러고 나경원 의원도 뭐 저도 뭐 그 정도라면 남한테 뒤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후보 중에서 한 분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는 뭐 다 나 윤 대통령과 가깝습니다라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닌 사람이 등장했을 때 어떤 그 투표 과정들이 이제 그 전당대회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결에 대해 이제 어제 있었고 오늘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민주당의 한동훈 장관이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만 얘기했습니다. 뭐 부스럭 소리도 들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피의 사실 공표다라는 주장도 있고 뭐 이거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길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제 보통 그 전에 이제 21대 국회에 있어서 장관들이 법무부 장관이 와서 설명했을 때 그러니까 뭐 원고지 매수로 사실 요즘은 원고지 매수 잘 안 쓰긴 하는데 그 기준으로 하면은 뭐 추미애 장관 이런 분들이 한 300자 정도 썼다고 하면은 300차. 300차. 그러니까 뭐 원고지로 한 장 반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원고지로 1900자 그러니까 10장 거의 10장 정도 그러니까 분량이 그 추미애 장관보다 한 6배 길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세히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이게 이제 이례적이고 어떻게 해서든 노웅래를 구속시키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 뭐 민주당에서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자세히 설명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노웅래 의원이 당일에 좀 반박을 한 부분이 있어요. 뭐였냐면은 여기에 검찰이 얘기하는 부분이 자기가 조사받을 때는 전혀 자기한테 질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론권은 전혀 보장하지 않고 그냥 여기 와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으면 사실은 노웅래 의원한테 반론권은 너 당신 왜 이런 녹취록이 있고 여기서 왜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리고 이런 말 왜 했습니까라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약간 소명이 되고 그게 했으면은 뭐 길든 상관이 없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조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동훈 장관 얘기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부결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연설 때문에 부결됐다라는 거는 좀 사후적 변명, 사후적 설명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실 그 전에 이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취재가 됐었잖아요. 민주당 분위기가. 부결 얘기를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장관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아주 디테일하게 꺼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좀 감안을 했을 것이고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과정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언론에서 또 일부 한동훈 장관의 일부로 그런 얘기가 야당 있었던 의원들이 거예요. 자극해서 부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이후에 이제 여론을 위해서 여론몰이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김준일 대표 의견에 대부분 동의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은 어쨌든 부결시킬 생각이었던 거고 거기에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을 끌어들여서 한동훈 장관 때문에 부결시켰다, 뭐 한동훈 장관이 우리 의원들을 격앙시켰다 이렇게 그냥 사후에 명분을 만들고 계신 것에 불과한 거죠. 근데 저는 그 김진일 대표와는 다르게 한동훈 장관이 너무 세세하게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 밝히는 건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문장의 생명은 간결함에 있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뭐 거기서 이렇게 피의 사실일 수도 있는데 너무 세세하게 얘기하고 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여서 결과적으로는 뭐 어차피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이 한마디도 안 했어도 부결시켰을 것이고 한동훈 장관이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했어도 부결시켰을 것이라고 보고 저기서는 뭐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았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딱 그 얘기들을 딱 뽑아서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반박하는 노웅래 의원의 이야기까지 딱 뽑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 어떻게 움직일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검찰이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기소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회기가 계속되면 계속 지금 어쨌든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좀 제한적인 것이고 어떤 선택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관례적으로 봤을 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검찰이 재청구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국회의 뜻을 존중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또 해봤자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은 또 이게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소모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뭐 불구속 기소를 하든 안 하든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관행적으로 정치인들을 구속시키는 거를 수사의 중간 성과 정도로 항상 보고 항상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영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를 보고 해야 되는데 재판을 못하게 될 상황들을 막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걸 성과 중심으로 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노웅래 의원이 정말로 그러면은 이제 이게 방탄이냐 아니냐 그런 논란을 떠나서 노웅래 의원이 그러면 정말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있을 때는 조금 저는 그런 부분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만약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은 한동훈 장관이 그거를 설명을 했어야죠. 그래야지 이게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얘기만 피의 사실 공표 우려가 있는 이런 얘기만 하는 것도 적절치 않았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영장 청구를 하는 것도 저는 좀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것도 바뀌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주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 이재명 대표 방탄의 예행 연습이었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죠. 자, 이 같은 비판에도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예고했습니다. 이 내용을 일단 듣고 오시죠. 지금 진행되는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 또 소집하는 얘기를 혹시 그 민주당 내부에서 최고위원단이나 이런 데서 지금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논의된 바는 별도로 없는데요. 지금 뭐 일몰법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국정조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도 지금 7일자로 끝나게 되는데 사실 추가적인 연장은 불가피하다 보니까 1월달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되지 않겠냐.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불가피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몰법 처리에서도 지금 다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쉬지 못하는 국회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월에도 쉬지 못하는 국회가 되는 이유를 이제 일문법 처리 같은 것들을 지금 박찬대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닐 거라는 추측을 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지금 검찰 수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혹시 또 체포동의안이 나오면은 국회 회기 중이니까 얼마든지 그렇죠. 지금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쉬지 못하는 국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쉬지 못하는 국회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것이다. 역대로 1월 달과 7월 달은 국회가 다 쉬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계속 국회를 열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 전략이 과연 어디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성남 FC 관련해서 저렇게 방탄을 계속 하시는데 다른 것들이 줄줄이 있잖아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소환을 당할 것이고 백현동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법카 대납도 있고 쌍방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줄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내내 국회를 열어서 검찰이 수사를 발표할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 우리는 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그게 과연 국민들께서 그것을 납득하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대선 경선을 하시면서 우리 불체포 특권 폐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이제 1년 내내 국회를 열어서 자신을 방탄을 해달라? 제가 보기에는 그 설득력도 없고 국민들께서 용납하지도 않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다른 의원들도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대표직 내려놓고 당당하게 나가서 그럼 내가 죄가 없으면 만약에 대표직 내려놓고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게 무혐의로 밝혀지잖아요. 그럼 아마 다음 대통령 이재명 대표 따놓은 당상일 겁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저렇게 억울한 사람을 검찰이 잡아다가 저렇게 고통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정말로 당당하시다면 그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대표직 내려놓고 수사를 받으시는 게 옳으실 거다. 그게 본인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민주당을 살리는 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 측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이 정말 공정하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검찰이 이미 기소를 정해놓고 찾아가는 과정이다.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민주당이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 자 그렇다면 검찰 측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또 소환 조사 후에 체포 동의안을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될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해요. 어쨌든 지금 1월 10일 정도에 소환은 과정에 응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1월 10일에서 12일 얘기가 나왔고 다시 민주당 측에서 조기에 가겠다 4, 5일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정확한 날짜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아마 상순안에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제 존경하는 김종혁 위원님께서 이제 1년 내내 이제 방탄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당 측의 또 이제 입장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거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범죄가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미리 예단하고 지금 범죄를 단속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면은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범죄가 벌어지지 않았지만 덮쳐가지고 범죄를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탄은 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비판을 해도 되는데 너는 그렇게 할 것이야 라고 미리 지금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지금 미리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1월 9일까지 정기국회가 그러니까 임시국회가 열리게 돼 있는데 지금 안전운임제 그리고 30일 이하 기업의 연장 시간, 근로시간 연장 그리고 건강보험 지금 굉장히 급한 일이긴 해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이거 세 개를 지금 합의를 못해 다 일몰되거든요. 연초에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는 특히 여당에서 이거는 죽어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1월 9일까지 안 되면 그때 또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이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이거를 이제 무조건 방탄이다. 그러면 안전운임제 빨리 만드십시오. 일몰제를 3년 연장을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안 할 더 연장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하고 또 이제 이거는 또 버티면서 이게 연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 그거는 방탄용이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좀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다른 목소리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어쨌든 지금 사면에서 나온 상황 속에서 김경수 지사 역할을 바라보는 눈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준비해서 보여드릴 텐데 박찬대 의원의 이야기도 있었고 김영배 의원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수 지금 전 지사가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김경수 지사는 예. 어쨌든 뭐 친문의 적자시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상은 뭐 그 조국 장관,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 이런 분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로 거론됐던 분이기 때문에 네. 김경수 지사가 이제 나와서 물론 복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심점이 될 거라고 될 수 생각을 있다. 해요. 예. 그리고 실제로 나오자마자 바로 정책부를 시작하셨잖아요. 내려가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도 참배하고 그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도 찾아가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뭐 이런 행동들이 다 지금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다 정치적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재명 대표의 그 측근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신경이 많이 쓰일 쓰인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면 뭐 당이 지금 본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데 가뜩이나 뭐 꿀렁꿀렁하고 있잖아요. 일부 의원들은 본인이 이제 당직을 내려놓고 가서 예. 조사를 받아야 된다 오라. 예. 이런 얘기를 하시고 뭐 언제까지 방탄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뭐 아까 예상이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예상이 틀리기를 제발 바라는데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면에서 김경수 지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어떤 주력이 이렇게 분할되는 거 아니야라는 예. 생각을 하시겠죠. 예. 그래서 아마 굉장히 신경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당내에서 어떤 토론회 움직임도 있잖아요. 민주당의 길이라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조금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이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김경수 지사를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의 전제 조건은 이재명 대표의 체제가 흔들리는 건데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검찰 수사예요. 그래서 검찰 수사로 본인이 어렵게 됐을 때 김경수가 움직이는 거지 당 대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경수 지사가 전 지사가 치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지금 모든 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검찰 수사에 뭐 대장동부터 해가지고 지금 성남 FC 등등해서 이거를 대응하느냐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다만 이제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 유고시에는 사실은 김경수 지사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주자들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움직임들이 꿈틀대고 있어요. 그게 뭐 본인의 뭐 의지이기는 하지만 그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주변의 의지를 밝혔고 여러분들이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밑에서 뭔가 분명히 움직임이 있다는 것들을 좀 감안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주제를 좀 다뤄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여론조사가 나왔죠. 34% 평가가 됐습니다. 34% 긍정평가죠. 그리고 부정평가는 56%. 2주 전과 변동 없는 수치입니다. 변동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지금 이 상황을? 이게 조사가 요새는 이제 너무 자주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저는 그것도 별로 이렇게 적절치는 않아 보여요. 지금 매주 하죠. 축적이 돼서 돼야 되는데 그 여론조사가 전체 여론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여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워낙 우후죽순격으로 여기저기서 하고 또 그 조사 결과도 서로 막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 뭐 어차피 질문이 나오셨으니까 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2주 정도의 이제 소강 상태잖아요.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거나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물론 그동안은 이제 저희가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뭐 소강 상태였다가 다시 좀 올라갔다가 또 소강 상태였다가 조금 더 올라갔다 이런 계단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희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에 대한 방향 자체는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전달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야당이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이 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그 화물연대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그 원전 문제에 대한 것이라든가 북핵에 대한 북한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어떤 국고 유용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다 분노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실태도 잘 몰랐어요. 5조나 되는 돈이 거기에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소강 상태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슈를 좀 살펴보죠. 그 전에 그러니까 반등의 계기는 말씀하셨던 것은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대한 어떤 강경 대응 이후에 좀 반등을 했던 상황이고 지금 이제 이슈를 짚어보자면 사면 논란들도 있었고요. 북한 무인기 침공 관련해서도 지금 영향이 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강 상태입니다. 이슈와 관련된 건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옳은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보여준 것들이 세부 지표들을 보면은 보수층들 집 나간 보수층들이 돌아왔던 지표들이 많아요. 원래 뽑았던 왜 원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뭐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뭐 그리고 20대, 60대 이상하고 20대는 제일 낮았거든요. 지지가 거기에서 일부 복원된 건데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더 상승세를 받으려면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중도층 여기가 이제 더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굉장히 난망하다. 지금 왜냐하면 모든 행보들이 다 보수 결집 이를테면은 뭐 전쟁 불사 확전 뭐 하겠다 뭐 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는 물론 보수층은 좋아하겠지만은 지금 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좀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당연히 불안해하죠 국민들은. 역대 보수 진보 어느 대통령을 불고 뭐 망라하고 확전 이런 말을 쓴 사람이 없어요. 그게 왜 안 썼습니까? 쓰면은 문제가 되니까 안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쓰는 것들이 이게 그러면 더 오를 수 있는 것이냐?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협치하고 그리고 중도층을 끌어안고 그리고 반대 얘기도 귀 기울이고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극적인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연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반 하락했어요. 그리고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7%포인트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무당층이 어떻게 보면 더 많아지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금 강경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전에 대한 그 단어가 직접 이렇게 언급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질의 과정 속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강경 발언들이 어떤 중도층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글쎄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우유부단하고 유화적인 정책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민적 염증 또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을 했다. 그리고 좀 남아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사실상 그런 강단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전쟁을 잊은 국민은 평화를 잃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쟁을 하고 싶어서 전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북한이 계속적인 도발을 해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던 그런 문재인 정부 지금 보면 대통령께서 계속 질타를 하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뭐 하신 거냐라면서 질타를 하고 있어요. 드론 공격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못 막고 훈련도 안 하고 뭐 했던 거냐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중도층에게 상당히 그 어필을 할 거라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요 지금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5세 이하가 다 보수로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55세 이하가 또 보수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제 진보 성향이 더 강한 응답자는 35세부터 55세까지고 나머지 세대가 다 지금 그 보수로 이제 그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지금 이번에 국방과학연구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기도 대놓고 저기 가겠습니다라고 그 고지를 한 다음에 갔어요. 그래서 국방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 천명을 하셨잖아요. 저런 것들이 저는 중산층들에게 먹힐 것이라고 중도층에게 그 먹힌다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전 정권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무책임하죠. 뭐 전 정권을 탓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여당에서 하거나 뭐 이러면 되는데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9개월 동안 도대체 뭐 했습니까? 물론 전 정권 책임도 있고 이거는 2014년부터 이제 드론이 왔으니까 무인기에 왔으니까 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하고 현 정부까지 다 책임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책임은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 어찌 됐든 뭐 전 정부가 어찌 됐든 삼풍백화점 무너지면은 뭐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갈 거니까 그 책임은 그 당연히 무너진 그 시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책임하다고 볼 수가 있고 경로를 그렇게 잘하세요. 뭐 방금 국방부 장관한테 화낸 거를 매우 잘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태원 참사 나니까 경찰청장한테 경로하고 이번에 뭐 무인기 들어오니까 경로하고 이렇게 유체이탈 아니 본인이 국정의 책임자신데 남한테 왜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경로를 하지 마시고 책임을 지십시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국민들한테 비춰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방법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든 경찰청장이든 도대체 왜 그렇게 안이하게 대응을 했느냐라고 따져 묻는 것. 그것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경로의 대상, 마땅한 대상한테 화를 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뭐 더 하시면서 짧게
뭐 모르겠습니다. 한강 분리할 때 경로를 하셔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뭐 알겠습니다. 본인한테 분리하면 왜 이렇게 화가 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나이트 이어갑니다. 오늘 낮 1시 50분쯤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큰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승용차 4대에서 발견됐고 부상자 가운데 3명은 얼굴 화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34명은 연기를 마셔 경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불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폐기물 집게차의 엔진룸에서 시작됐고 플라스틱 소재의 방음터널 벽에 옮겨 붙은 뒤 급속도로 확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사고 지점 부근 도로는 양방향 모두 차단됐고 고속도로 아래 과천대로는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소방당국, 경찰과 함께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오후 부기왕 요금소 상황통제실을 방문해 방음터널과 유사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불의의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애도를 표시하고 부상자분들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올 한 해 주식시장에는 온갖 악재가 겹치며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3년 연속 이어온 상승세가 끝내 꺾이며 1년간 25%가량 폭락한 채 올해 마지막 장을 마감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주식시장은 연초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발 긴축 공포와 경기 침체 우려에 코스피는 급락을 거듭했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하락세에 불을 지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가 유가를 자극하면은 그 유가는 다시 미국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요. 그럼 이 자극된 미국 물가 때문에 연준은 긴축에 대한 더 강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지난 3년 연속 이어온 코스피 상승세도 끝내 꺾였습니다. 올해 3,000선에 근접해 시작했던 코스피는 마지막 날 2,236.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말보다 25%가량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전체 등락률은 G20과 아시아 27개국 가운데 25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과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폭이 특히 컸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초 7만 8천 원대였던 삼성전자는 5만 전자 꼬리표를 떼지 못했고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도 반토막 났습니다. 청약에서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우며 시장에 뛰어든 LG에너지솔루션은 단숨에 시가총액 2위에 올라섰지만 역시나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기업들의 마진 관리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뜻하고 금융 자본 조달 비용이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신규 상장마저 위축되며 전체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보다 20%가량 감소했고 하루 평균 거래 대금과 거래량도 40% 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반도체라든지 IT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또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의 그 수입 의존도 이런 것들이 워낙 또 크다라는 부분, 악재 자체가 기본적으로 외국인으로 하여금 국내 주식을 조금은 좀 매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압력으로 좀. 세계적으로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전망인 데다 긴축 효과가 내년에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서 금융시장에 덮친 먹구름은 쉽게 거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소폭 반등했지만 주력 산업인 반도체 생산은 11%나 급감했고 소비도 석 달 연속 줄었습니다. 경기 약화 흐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어려움이 집중될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최대한 풀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생산이 소폭 반등했지만 경기는 여전히 빨간불입니다. 생산이 크게 줄었던 10월의 기저효과로 반짝 증가한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마저 코로나 재확산에 정부가 치료제 구매를 늘린 영향이 컸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로 국내 산업 주축인 반도체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0월보다 생산은 11%나 줄었고 수출도 21% 넘게 급감했습니다. 그나마 국내 경제를 떠받쳤던 소비마저 석 달 연속 줄었습니다. 금리 인상의 이태원 참사 여파 등으로 1.8%나 감소한 겁니다. 평년보다 날씨가 따뜻했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도 있고 그랬을 때 소비 심리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더 큰 문제는 현재 경기뿐 아니라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지수도 하락 추세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내년에도 경기 약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특히 상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조기에 재정을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삶과 직결되는 일자리와 복지, 물가 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재정 집행 계획은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새해 첫날 오전 10시 신년사를 생중계로 발표합니다. 윤 대통령 신년사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데 먼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 증진과 스타트업 코리아를 기치로 민간 시장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 될 예정인데 분량은 10분 내외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내년 1월 둘째 주쯤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월 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다음 달 2일 부산에서 새해 첫 현장 최고위를 연 뒤 경남 양산에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내년 1월 1일에는 새해 첫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검찰 조사를 앞둔 이 대표가 당내 친문, 친노 끌어안기를 통해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 사면으로 사면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퇴원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내일 서울대병원을 나선 뒤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사저 앞에서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 희생자들의 숨진 시각까지도 특정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주요 피해자에 대한 신병 확보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향후 윗선을 향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최 서장 과실과 희생자 158명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라는 검찰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희생자들의 최종 생존 시각과 구조 시각, 구조 후 방치 시각까지 특정해야 한다는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사항까지 공개했습니다. 특수부는 최 서장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지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며 집중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특히 신병 확보를 위해 검찰과 3주 동안 의견을 교환하며 수사를 진행했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며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요구처럼 최 서장 과실 때문에 구하지 못한 희생자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은 신의 영역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검찰의 요구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한 셈입니다. 이러자 특수부는 최 서장의 불구속 송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와 함께 YTN이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관련 허위 공문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에 관여한 혐의를 입건한 이일 소방청 119 대응국장과
엄준욱 119 종합상황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상황판단회의 이후 2분 만에 자리를 뜬 남아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도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했는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한 수사를 위해 참고인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 서장의 신병 확보를 두고 불거진 검경 갈등이 윗선 등을 향한 수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경북경찰청은 화물연대 파업 당시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즉 BCT 운송사를 상대로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간부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BCT 운송사를 상대로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응징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와 올해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주사와 운송사 계약을 파기시키고 물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국내 산업 현장에서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서 한국어 능력을 갖춘 숙련 외국 인력을 우대하는 장기 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주물 공장입니다. 고철 등을 가열해 자동차나 로봇, 선박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듭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70%의 가동률을 유지했지만 이후 60%대에 눕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데다 사람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 탓입니다. 제일 큰 게 물량은 있어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100% 투입이 안 되니까 가동률이 점점 떨어지죠. 앞으로는 이 같은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이면 20주년이 되는 고용허가제가 그동안 산업 현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보고 관련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 인력이 출국 재입국 과정 없이 최장 10년 이상 체류할 수 있도록 장기 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합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입국 뒤 4년 10개월이 넘으면 반드시 출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농업과 제조업, 건설업 등 일부 업종으로 제한됐던 외국인 근로자 취업 대상 분야를 식육 운송업 등 일부 서비스업, 상하차 직종으로 확대하는 등 외국 인력 도입 비용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제도가 개편되면 국내 체류 외국 인력이 늘어날 만큼 공공기숙사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 과정에서 내국인 근로자가 일자리 감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통해 인력 수요 분석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이례적인 12월 한파와 북반구를 강타한 혹한, 폭설의 원인은 지구온난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다면 앞으로 60년 뒤 남부지방은 겨울이 실종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일본의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 미국을 강타한 살인 겨울 폭풍과 눈, 서울의 한강도 2000년 이후 네 번째로 빨리 얼어붙었습니다. 북극에 머물러야 할 한기가 중위도까지 밀려오며 나타난 현상입니다. 온난화로 북극 기온이 상승하며 한기를 가두고 있던 둑이 무너진 것이 원인입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라니냐도 이례적으로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난화의 역설이라고 하죠. 북극 한기가 매년 중위도까지 남하하며 겨울이 무척 추워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가 지금 추세대로 계속 배출되면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상청은 앞으로 60년 뒤인 2081년부터 2100년 사이 전북과 전남, 경남, 제주도에는 겨울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서울의 여름은 188일, 대구는 198일로 늘어납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이 여름으로 변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배출하는 양만큼 탄소를 흡수하는
탄소 중립이 2070년쯤 이뤄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2081년 이후 여름은 20일 정도 늘고 겨울은 30일 정도 줄어드는 수준에 그칩니다. 그동안 배출됐던 탄소 영향으로 기온은 상승하지만 재난이라고 할 만한 급격한 기후변화는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YTN 김희두입니다. 중국의 방역 완화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 강화 대책을 내일 발표합니다. 입국 전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시적으로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해외 유입 확진자의 14.2%가 중국발 입국자입니다. 지난달의 13배 수준으로 다음 달엔 이보다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다음 달 8일부터 입국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서 해외여행이 크게 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중국을 표적 검역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선제 조치를 했습니다. PCR 검사를 받는 발열 기준을 강화하고 중국발 확진자는 전장 유전체 분석을 실시해 새 변이 유입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여는 등 추가 방역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입국자들은 입국 전 48시간 안에 실시한 PCR 음성 확인서를 내기하거나 입국 하루 안에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교적 상호주의 등이 고려되긴 하겠지만 새로운 변이 유입 감시 등을 생각하면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 한시적으로 강하게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거는 길게 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끝나는데 이거 중국이나 다른 나라 변수 때문에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인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혼란한 중국 상황을 고려하면 음성 확인서 제출보다는 입국 후 전수검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논의를 거쳐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중국발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감기약 수급 대책도 함께 나올 예정입니다. 신규 환자는 목요일 기준으로 3주 연속 7만 명대라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12일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고 하루 새 숨진 사망자는 116일 만에 가장 많은 76명을 기록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제로 코로나의 마침표를 찍은 중국이 국경을 다시 열자 세계 각국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방역도 방역이지만 지정학적 요인도 작용하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때 4주에 달하는 입국 격리를 강제했던 중국. 제로 코로나 포기와 동시에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경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모든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48시간 음성 증명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중국이 역학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The virus is spreading, that it is in the wilds, that it has the potential to mutate and to pose a threat to people everywhere. 그동안 극과 극이었던 양국의 방역 대응은 패권 경쟁의 연장선이기도 했습니다. 刻意炒作，甚至歪曲中国疫情防控政策调整，却对本国经历的诸多防疫乱象和付出的沉重代价避而不谈。 일본과 타이완에 이어 중국발 입국자의 절반이 양성이었던 이탈리아도 방역 문턱을 높였습니다. 최근 중국과 국경 분쟁이 다시 불거진 인도의 경우 과거 방역 조롱글의 앙금도 작용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이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자국의 우주로켓 점화 장면과 인도의 코로나19 사망자 화장 사진을 비교했던 겁니다. चीन, जापान, दक्षिण कोरिया, सिंगापुर, बैंकॉक सभी से आने वाली फ्लाइट 반면 최근 친중 성향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독일과 호주는 별다른 입국 제한 조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럽의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의 틈을 파고드는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입국 문턱을 얼마나 높여야 할지 방역 실효성과 지정학적 실리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SNS 계정을 통해 자국 정부의 투명한 역학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가 삭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의 뉴미디어 계정인 샤커다운은 감염률, 중증률 등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중요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방역당국이 신규 감염 통계 발표를 하지 않기로 한 뒤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미확인 정보가 넘쳐나는 점을 꼬집은 건데 동시에 자국 역학 정보의 불투명성을 자인하는 꼴이 됐습니다. 이 게시물은 오늘 오전에 올라온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해당 계정에서 원본 글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의 새 역사가 배우 송강호와 박찬욱 감독이 남우주연상과 감독상을 받으며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잊지 못할 날이 몰입하게 만들고 음미하게 만들고 미국 방송계 최고권위의 에미상에서 영화가 아닌 드라마 처음으로 감독상, 남우주연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국내외 OTT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 시리즈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1위의 걸그룹들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국제 무대에서 호평을 받으며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 세계 팬들의 마음도 걸크러쉬로 물들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단체 음악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정체성을 이제서야 더 찾아가려고 하는 시기인 것 같고 활동 2막을 선언한 BTS. 잠시 쉼표를 찍었습니다. 60년 역사상 최연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인이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K클래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부커상 최종 후보 가운데 하나로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가 이수지 작가가 안데르센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글이 없기 때문에 독자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 수 있는 책을 키아프와 프리즈가 처음으로 동시에 방문객이 7만 명이 넘었다고 초대형 미술 장터를 계기로 한국 미술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문 개방! 시민 폭우로 한층 더 다가온 청와대. 여기 들어올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국빈이 된 그런 느낌이었고 권력의 공간 청와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영화제가 3년 만에 정상화돼 관객들과 온전히 마주보며 정말 기대되고 설레요. 범죄도시2가 1000만 관객을 침체했던 극장가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상영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셔서 영화가 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고. Let's get it done. 아바타 물의 길이 13년 만에 한국에서 전 세계 처음으로 개봉합니다. 외화로는 국내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아바타. 이거 보려고 KTX 타고 올라와. 아마 올해 최고의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년 기온을 밑도는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덜하지만 내일도 중부와 경북 북부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 특히 철원은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하며 무척 춥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1도, 철원 영하 2도에 머무는 등 예년 기온을 밑돌며 춥겠습니다. 밤사이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1cm 미만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은 적지만 영하의 추위 속에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또 충북은 종일, 그 밖의 서쪽 지역은 한때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 춘천 영하 11도, 대전 영하 3도, 안동 영하 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 3도, 광주 5도, 대구 5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강추위가 주춤하겠고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동쪽에서는 선명하게 서쪽에서는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